오늘 강의에서는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머신러닝을 살펴보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이제 또 우리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클러스터링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은 주어진 데이터들을 유사한 특징을 가진 그룹으로 묶어주는 기술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서 유사한 성향의 고객들을 그룹화하고 그 그룹에 맞추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겠죠. 클러스터링은 데이터 분석, 이미지 처리, 자연어 처리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고요. 넷플릭스의 영화 추천 시스템,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 세분화, 의료 분야의 질병 진단 등 클러스터링의 대표적 활용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클러스터링의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봄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머신러닝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지도학습은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듯이 정답이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정답 데이터를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을 각각 고양이, 강아지라는 레이블과 함께 제공해서 학습시키는 거죠. 마치 이름표를 달아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지도학습은 주어진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지도학습은 다시 분류와 회귀 문제로 나눠지는데요. 분류는 데이터를 특정 범주로 나누는 것이고 회귀는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스팸 메일 분류, 이미지 인식, 질병 진단 여러가지 분류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주가 예측이나 부동산 가격 예측에서도 회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지도 학습은 레이블 없이 데이터 자체의 특징과 패턴을 분석하는 학습 방식이에요. 마치 탐험가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듯이 데이터 속에 숨겨진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죠. 비지도 학습은 주로 데이터를 유사한 특징을 가진 그룹으로 묶는 군집화,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는 차원 축소, 데이터의 이상치를 탐지하는 이상치 탐지 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객 세분화, 추천 시스템, 소셜 네트워크 분석 이런 방식들이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 활용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은 학습 방식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성과 분석 목표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 모델을 만들고 싶다면 지도학습을, 데이터의 숨겨진 구조를 파악하고 싶다면 비지도학습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은 유사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그룹화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보물찾기처럼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패턴과 의미를 찾아가는 흥미로운 탐험과 같은 느낌이죠. 왼쪽 그림을 보시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다양한 색깔의 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도 의미 있는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 클러스터링의 목표입니다. 이제 가운데 그림은 우리가 이제 직접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클러스터링은 이러한 수고를 덜어주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그룹화 시켜주겠죠. 자, 마치 자동 분류 시스템이라고 비유해도 될 것 같은데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과정을 오른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유사성을 측정해서 서로 가까이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게 됩니다. 마치 자석처럼 유사한 데이터들이 서로 끌어당겨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죠. 이때 데이터 포인트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알고리즘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클러스터링은 데이터 마이닝의 핵심 기술로도 이미 사용되어 왔고요. 방대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데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객들을 분석해서 구매 패턴이라든지 인구 통계를 응용한다든지 선호도를 나눈다든지 이렇게 그룹화해서 뭔가 타겟 마케팅을 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었고요. 신제품을 개발하는 필요한 아이디어를 이제 발굴할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들의 증상, 검사 결과, 유전 정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질병의 유형을 분류하고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데는 몇 가지 알고리즘이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K-민스 알고리즘, 계층적 클러스터링, DB 스캔 이렇게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이 존재하고요. 각 알고리즘은 데이터의 특성과 분석 목적에 따라서 장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제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고,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효율성은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제 요리를 할 때도 조리법이 있고 그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단순히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클러스터의 특징을 분석해서 비교해서 우리는 데이터에 있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는 데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데이터 클러스터링의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류 모델을 봤잖아요. 그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네, 클러스터링은 영어로 클러스터링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분류 모델과 클러스터링은 명확하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클러스터링은 비지도 학습이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모델은 이제 지도 학습이 되겠죠. 이제 클러스터링은 비지도 학습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유사한 특징을 가진 그룹으로 묶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우리가 답을 내놓진 않아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데이터들을 특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묶여서 전체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클러스터링은 레이블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목표한 값을 찾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데이터 자체의 유사성만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분류 모델은 클래시피케이션이잖아요. 지도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류학습의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결국에 답이 있고 레이블이 있다는 뜻이죠. 데이터를 사전에 정의된 카테고리로 할당하는 거예요. 즉 레이블을 붙여서 분류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각 데이터에 대한 정답, 즉 레이블이죠.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거죠. 스팸 메일을 분류하는 모델이라고 우리가 할 때 스팸 또는 정상 메일이라는 레이블, 즉 이름표, 정답을 지정된 데이터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분류 모델은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각 카테고리의 특징을 파악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적절한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거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두 모델의 핵심적인 차이는 레이블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의 차이입니다. 클러스터링은 레이블 없이 데이터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룹이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면, 반면에 클래시피케이션인 분류 모델은 레이블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미리 정의된 카테고리에 할당합니다. 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결정적인 차이가 레이블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고객들의 구매 패턴, 검색 기록, 인구 통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유사한 특징을 가진 그룹끼리 이제 묶어보고 싶어요. 이를 통해서 각 그룹의 특징이나 맞는 뭐 맞춤형 상품 추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죠. 이럴 때는 고객의 레이블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이 되겠고요. 이제 과거 구매 이력이나 웹사이트 방문 기록, 뭐 고객 이탈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탈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뭐 프로모션도 주고 쿠폰도 주고 뭔가 맞춤형 이벤트를 주고 싶을 때는 레이블을 붙여서 한다라고 그러면 그건 분류, 즉 클래시피케이션이 될 겁니다.
자, 이처럼 클러스터링과 분류 모델인 클래시피케이션은 데이터 분석의 목적과 활용 방식에 따라서 적절히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분석 방법입니다. 이제 클러스터링에 적합한 데이터 유형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숫자형 데이터. 키, 몸무게, 나이, 소득과 같이 숫자로 표현되는 데이터 가능합니다. 이제 숫자형 데이터는 데이터 간의 거리 계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에서 매우 적합한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고객의 연령과 소득을 기준으로 클러스터링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면 유사한 구매력을 가진 고객 그룹을 찾아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제 범주형 데이터예요. 성별, 직업, 지역, 혈액형 이런 유형의 데이터처럼 범주로 카테고리화되는 데이터,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다. 데이터 간의 이제 유사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클러스터링 할 때 이런 데이터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의 선호 브랜드, 구매 품목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유사한 취향을 가진 고객 그룹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뉴스 기사, 소셜 미디어 게시글, 상품 리뷰 이런 텍스트 형태에 이루어진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단어 빈도, 주제, 감정 분석 등을 통해서 숫자형 데이터를 변환한 후에 클러스터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맨 끝으로 이제 혼합형 데이터인데요. 숫자형, 범주형 텍스트 데이터 이런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적절하게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 적절한 전처리 기법을 좀 적용하면 클러스터링을 적용할 수 있겠다. 고객의 인구 통계 정보 숫자형이 있고, 구매 품목은 범주형이 있고, 상품 리뷰가 텍스트라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분석한다면 더욱 정확하고 심층적인 고객 세분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기 전에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의 품질을 당연히 영향을 극도로 주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주요 전처리 기법은 이제 결집값 처리하는 거, 이상치 처리하는 거, 데이터 정교화 처리하는 거 이런 거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고요.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적절한 전처리 기법과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클러스터링의 개념과 적용 가능한 데이터 유형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클러스터링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 원리와 단계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유사성 계산이에요. 클러스터링의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들 간의 유사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유사성은 주로 거리 측정을 통해서 계산이 됩니다. 두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유클리드 거리법, 유클리드 계산하는 방식 있죠. 맨하튼 거리, 코사인 유사도, 여러 가지 다양한 거리 측정 방법을 우리는 사용하게 됩니다. 마치 이제 우리 현실 세계에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두 도시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처럼 데이터 공간에서도 각 데이터의 포인트들 간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유사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건데요. 유사한 데이터 포인터들을 묶어서 클러스터를 형성해주고, 초기에는 임의로 클러스터를 생성하거나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초기 클러스터를 설정합니다. 이후에는 각 데이터 포인트가 가장 유사도가 높은 클러스터에 할당을 하게 되겠죠. 마치 친구들끼리 모여 그룹을 만드는 것처럼 유사한 데이터들이 모여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클러스터의 중심을 계산합니다. 각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데이터 포인터들을 대표하는 클러스터 중심으로 계산을 합니다. 클러스터의 중심 센터가 되는 그 해당 클러스터의 평균값, 중앙값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마치 도시에서 중심부를 찾는 것과 같이 클러스터, 원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중심점을 계산해서 클러스터의 특징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반복 학습인데요.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포인트를 재할당하고
새로운 클러스터 중심을 계산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러한 반복 학습을 통해서 클러스터의 구성이 점진적이고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최적 옵티말된 클러스터링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조각가가 조각상을 막 다듬을 때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정교하게 조정하고 다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복잡한 네트워크 형태의 데이터들이 점차 유사한 특징을 가진 그룹으로 묶이게 되는 것이죠. 클러스터링 모델의 학습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클러스터링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데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좀 봤고요. 이제 이러한 알고리즘을 크게 계층적 클러스터링과 비계층적 클러스터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층적 클러스터링은 데이터를 계층적으로 그룹화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나무의 가지처럼 데이터들을 유사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묶어가는 것이죠. 계층적 클러스터링은 덴드로그램이라는 트리 형태의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시각적 표현을 지원합니다. 이 덴드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클러스터 간의 관계와 계층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층적 클러스터링은 데이터 계층 구조를 파악하고 싶거나 클러스터의 개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분석 수행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계층적 클러스터링은 다시 나눠서 병합적 방법과 분할적 방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심화 연구가 될 때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계층적 클러스터링은 데이터를 특정 개수의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K-민스 알고리즘이에요. K-민스 알고리즘은 K개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가까운 중심에 할당하는 과정을 반복시켜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비계층적 클러스터링은 클러스터의 개수를 미리 정하고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럴 때 되게 활용이 좋습니다. 아울러서 대용량 데이터에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클러스터링은 각자의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특성과 분석 목적에 따라 사용하시고요. 데이터 계층 구조를 파악하고 싶다면 계층적 클러스터링, 클러스터의 개수를 미리 정해서 분석하고 싶다면 비계층적 클러스터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데이터 포인트들을 계층적으로 그룹화하는 방법이 계층적 클러스터링이라고 배웠는데요. 마치 나뭇가지가 가지를 쭉쭉 뻗어나가듯이 데이터들을 유사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묶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계층 구조를 덴드로그램이라는 트리 형태의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하는 거고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 클러스터 간의 관계와 계층 구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병합적 방법과 분할적 방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병합적이라는 거는 각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시작해서 가장 유사한 두 클러스터를 순차적으로 병합한다. 그래서 얘를 버텀업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분할적 방법은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시작해서 가장 유사도가 낮은 두 그룹으로 클러스터를 순차적으로 분할하는 거다. 즉 탑다운 방식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거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계층적 클러스터링은 데이터 포인트들을 사전에 정의된 개수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법이죠. 이제 계층적 클러스터링처럼 트리 형태의 계층 구조를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각 데이터 포인트가 특정 클러스터에 속하도록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계층적 클러스터링은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특히 가장 유명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K-민스.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그래서 K개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임의로 설정하고 각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가까운 중심에 할당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거.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릅니다. 그래서 초기 중심 설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DB 스캔과 어울러서 K-밍스하고 비교를 하는데, DB 스캔이라는 거는 데이터 밀도를 기반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K-밍스하고 다르게 DB 스캔은 밀도를 가지고 한다. 그렇다면 밀도가 높은 지역을 클러스터로, 밀도가 낮은 지역을 잡음으로 간주시켜주면 되겠다. DB 스캔은 다양한 형태의 클러스터를 찾아낼 수도 있고 잡음 데이터에 또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계층적 클러스터링은 총체적으로 계층적 클러스터링보다 어떻다? 계산량이 적어요. 그리고 대용량 빅데이터에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많이 사용한다. 클러스터의 개수를 명확하게 지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 분석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클러스터의 개수를 사전에 정해야 되는 점, 또 초기에 조건 설정에 민감하다는 점도 단점이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러스터링 모델의 성능 평가 방법을 좀 알아보죠. 클러스터링 모델의 성능 평가는 클러스터링 결과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데이터의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를 측정하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좋은 클러스터링의 결과는 클러스터 내부의 데이터들은 서로 유사하고 클러스터 간의 차이가 뚜렷해야 합니다. 즉, 높은 응집력과 높은 분리도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고요. 이 클러스터리 성능을 평가하는 데는 몇 가지 지표가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실루엣 스코어라는 게 있죠. 각 데이터 포인트가 자신이 속한 클러스터에 얼마나 잘 속해 있느냐, 이거 측정하는 지표예요. 이 척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양수, 음수 마이너스 2부터 양수 1까지의 값을 가지고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내요. 그래서 실루엣 스코어는 클러스터 내부의 응집도와 클러스터 간의 분리도를 모두 고려해서 계산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둔 인덱스는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측정해서 클러스터의 분리도를 평가하는 지표이고요. 값이 클수록 클러스터 간의 분리도가 높아서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몇 가지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칼렌스키 뭐 인덱스도 있고 데비스 인덱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현장에서는 거의 1번 실루엣 스코어를 사용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클러스터링 분석을 하는 이유 목표는요. 데이터에 숨겨진 의미 있는 구조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클러스터링 결과는 항상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클러스터링 모델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요인을 많이 배제해 줘야지 성공이 가능해질 수 있겠죠. 따라서 클러스터링 모델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민이 되는데요. 다른 모델이나 알고리즘처럼 우리는 여기에다가 모델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줘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데이터 전처리 부분이 동일합니다. 클러스터링 모델도 데이터 품질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전처리는 이제 우리가 기초공사와 같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건축물이 제대로 튼튼하게 오래 서 있기 어렵겠죠. 그래서 클러스터링 분석에서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데이터 준비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뭐 결집값도 처리해야 되고요. 비어있는 값들 잘 봐야죠.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뭐 여러 가지 활용해서 대체하거나 변경하는 과정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치가 있으면 이상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동떨어져 있는 다른 데이터와 많이 떨어져 있는 특이한 값들, 특이치로 판별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서 박스 플롯이나 스캐터 플롯 같은 것들을 해서 이상치를 시각화해서 탐지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제거 또는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변환이라는 것은 데이터 형태를 변경해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성능을 향상시키게끔 맞춰주는 거죠. 뭐 정기화가 대표적이죠. 노멀라이제이션. 데이터 범위를 일정하게 조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뭐 민맥스 정규화라든지
또 데이터의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0과 1 사이로 변환하는 G스코어 정규와 같은 거 이용해야 되겠죠. 표준화는 데이터의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변환하는 거예요. 표준화는 변수의 단위가 다를 때 유용하게 처리해서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데이터 분포를 정규 분포에 가깝게 변환하기 위해서 로그로 치환해서 변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데요. 이제 클러스터링은 이제 각자의 장단점을 좀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K-means 같은 경우에 계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구현이 간단할 때 굉장히 좋은 거죠. 초기 중심 설정에 민감하고 비선형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고려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층적 클러스터링, 데이터의 계층 구조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계산량이 많아서 대용량 데이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DB스캔은 다양한 형태의 클러스터를 찾아낼 수 있고 잡음 데이터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지만 파라미터 설정에는 좀 민감하다, 요거를 고려해서 선택하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형 튜닝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뭐 알고리즘 여러 가지 살펴봤지만 전부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 학습 전에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야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 동작 방식을 제어하기 때문에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튜닝하자. 그리드 서치라는 거 있죠. 가능한 하이퍼 파라미터 값들을 조합을 모두 시도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값을 찾아주는 그리드 서치 같은 거 쓰고, 랜덤 서치도 쓰죠. 하이퍼 파라미터 값들을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최저가 값을 찾아주는 거, 뭐 베이시안 최적화,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피처 엔지니어링, 특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표현 방식을 변경해서 클러스터링 성능을 향상시켜 주게끔 적용합니다. 주요 특성, 피처 엔지니어링 기법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변수, 새로운 파생 변수를 만들어 주는 거 있고, 변수를 유용한 변수들만 선택하고 불필요한 변수들은 제거하는 거, 뭐 차원을 축소하는 거, PCA라고 하죠. 그래서 데이터의 차원을 줄여주는 것도 다 피처 엔지니어링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링 모델의 성능을 높이려는 시도들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러스터링의 개념, 종류, 알고리즘, 성능평가, 성능 개선 방안까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실무 현장에서 사용할까 궁금증이 좀 생기실 수 있는데요. 이 흥미로운 사례들을 좀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탐험가들이 세계를 탐험하잖아요. 또 유튜버들, 여행 유튜버들이 전 세계를 요즘 탐험하면서 많은 유튜브 비디오를 올리고 있듯이 클러스터링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고객 세분화예요. 기업들은 클러스터링을 활용해서 고객들을 유사한 특징을 가진 그룹으로 세분화시켜주고 그 그룹의 특징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 프로모션 전략을 수립하죠.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의 구매 패턴이나 검색 기록, 인구 통계학적 자료, 이런 거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면 유사한 취향을 가진 고객 그룹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 그룹에 맞는 상품 프로모션, 광고, 추천 상품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되면 되게 효과 있는 마케팅 활동이 될 거예요. 이제 의료 활동을 할 때도 클러스터링은 적용이 됩니다. 환자들의 증상, 검사 결과, 유전 정보 이런 것들이 클러스터링 된다면 질병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또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새로운 질병 유형을 발견하거나 질병의 진행 단계를 예측하는 데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시장 분석에도 쓸 수 있는데요. 지역별 고객이나 사업 데이터를 클러스터링으로 해서 유사한 특징을 가진 지역, 로컬 지역, 글로벌 지역 여러 가지 지역을 그룹화 시켜서 그 그룹에 맞는 마케팅 전략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고요. 경쟁 기업들을 클러스터링해서 경쟁 구도를 파악하거나 우리 회사의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데도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추천 시스템, 넷플릭스나 유튜브, 아마존 같은 온라인 서비스에
클러스터링 기법 기반의 추천 시스템을 적용이 가능하고요. 대단히 많은 우리 실무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